살면서 중간에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수요가 갑자기 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오르면 50년이면 또 60년 늘려요. 그건 바보짓이죠. 금융통화위원들이 3.75 인상하는 거를 열어두고 있다. 근데 못 올렸어요. 뭔가 워딩이 안 맞죠, 예준이랑? 겁쟁이에요. 더 많이 늘어나면 분양가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물건 많잖아요. 물건이 7만 개가 있는데 3천 개밖에 안 사요 매달. 뭐가 그렇게 조급하세요, 그죠? 이거는 사실 국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기보다는요, 해외 국가에서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 상품의 어떤 성격이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해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좀 자격권이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근래 지금 대한민국에 갑자기 50년 만기가 지금 뉴스와 보도가 되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막 이걸 좀 많이 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용도가 내가 50년 동안 살겠다는 용도보다 살면서 중간에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수요가 갑자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좀 변질됐죠. 그 와중에 60살 되신 분이 110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시는 분도 계시죠. 안 사시고 다 못 갚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50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조차 투자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부는 원래 특례보금자리론 안에 자격이 제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일부죠. 근데 이게 금융권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어느 날 슬그머니 농협이 그걸 던졌잖아요. 그러면 농협의 입장을 볼게. 농협이 그걸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많겠죠.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협이 그걸 던졌을 때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걸 방치를 했어요. 한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방치를 하고 나니까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젊은 분들은 아니 이 비싼 집값을 50년 동안 빚내고 갚으라는 얘기냐? 이 비싼 집값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경제 전문가나 일부 전문가들이 아니 왜 50년을 하냐 30년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게 해야지 이게 투기로 악용된다. 그러니까 단점들이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8월 말일부로 일단 스톱이 됐습니다. 스톱이 되고 나오는 소리가 40년짜리를 또 비집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보여요. 제가 볼 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대출을 늘려가지고 이게 50년 나온 이유는 30년에 갖게 되면 우리가 DSR 제도라는 게 뭐죠? 소득의 몇 프로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갚을 걸 3년에 갚으면은 만약에 300만 원 갚으면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이걸 30년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3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씩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30만 원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질된 거죠. 50년 빚내서 사는 사람의 목적은 제가 볼 땐 정해져 있다고 봐요. 실수요자는 거의 드물고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이 왜 살아? 중간에 오르면 팔아야지 이거죠. 이 부분이 전부 투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누군가는 큰일 나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아주 사회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게 좋은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도 그 문제를 알아서 40년 뭐 이렇게 줄이는 척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단지성 발휘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 이거 50년 하게 되면요 이 거품을 다 그대로 안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 운동 하셔야 됩니다. 30년도 깁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20년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갚는 게 많아지니까 집값이 펌핑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현금 주고 사야 되는데 금융산업자본주의가 대출 없이 집 못 산다는 프레임을 아예 박아놔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대출로 우리 근로소득자 젊은 분들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약탈적으로 뺏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푼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방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문제가 되고 비판이 많아지니까 사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금융위원회도 정부의 입장을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정부 입장은 제가 볼 때는 대출 펌핑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에 관심이 10이라면 그냥 집값 받쳐주는 정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착륙은 이미 지났잖아요. 이건 연착륙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폭등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되니까 어떤 상품이 나오면요 일시적으로 우리 명품사도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다 팔릴 것 같지만 줄 서서 샀는데 가면 나중에 줄 안 서서 가도 물건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 그분들에서 끝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데서 상품을 내다 하더라도 도리어 은행에서 이거는 위험할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5대 메이저, 농협은 2금융기관이잖아요. 메이저에서는 그 상품을 좀 꺼려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별로 안 내놓고 왜냐면 장기간 돈이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은행 자체 내규나 이런 거 볼 때 쉬운 상품이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좀 공격적으로 한 바람에 이게 조금 부각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나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정말 일부.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오르면 50년이면 또 60년 늘려. 그건 바보짓이죠. 30년을 하면 집값이 그 이상에서 들어가는 부담이 딱 정해지니까 더 펌핑이 안 되잖아요. 부담이 30할 능력이 있는데 10만 되면 20만큼에 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50년이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안 좋은 상품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동결을 벌써 6번째 연소했거든요. 이창용 총재의 워딩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보면,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추세를 보면서 쫓아가겠다. 지금 안 쫓아갔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호주, 캐나다가 우리랑 비슷한 어떤 금리 패턴을 갖고 있어서 경제 환경이나 호주, 캐나다의 금리 추이를 보면서 좀 고려하고 있다. 근데 호주, 캐나다가 다 올렸어요. 또 안 올렸어요. 그러더니 5월 26일 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조개혁 없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게. 그럼 우리가 그 워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중에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금리를 못 올렸으니 내릴까요? 안 내리죠. 그리고 7월 통화 또 동결하고 8월 통화 동결할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동통령인 거예요. 금융통화위원들이 3.75 인상하는 거를 열어두고 있다. 그전에는 뭐냐면 만장일치였다 그랬어요. 근데 못 올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무슨 압박을 받으시는 건지 생각이 바뀐 건지 모르겠죠. 뭔가 워딩이 안 맞죠, 예전이랑? 그러면 말씀 주셨던 구조개혁 없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회해서 표현한 게 그 얘기잖아요. 나라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재정하고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올릴 때 안 올리면 망한다는 얘기인 거고, 재정정책을 긴축을 할 때 안 하고 이렇게 풀면, 지금처럼 대출을 풀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는 쉽게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연끌하신 분들이나 투자 카페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 집값 더 오를 거 그러거든요. 정말 착각입니다. 일단 쉽게 인하가 안 될 거고 1, 2년은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이 고금리가. 그리고 인하하더라도 뭐 예전처럼 갑자기 내려. 물론 세계 위기가 터지면 내리겠죠. 근데 세계 위기가 터지면 금리가 내려도요. 부동산 더 내려갑니다. 이걸 잘 판단하시죠.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한은 총재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파월 장관이 6, 7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미국 청년들이 집을 안 샀단 말이에요. 안 사니까 미국 집값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게 더 싸죠. 파월 장관이 인간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기득권들이나 거기는 갭 투자가 없지만 다주택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근로소득을 다 약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출하는 은행들하고. 그거를 막아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제서야 하는 총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워딩의 의미를 잘 판단하셔서 이게 금리가 인하 쉽게 안 되는구나. 일단 인정하시고 인하 될래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인하가 된더라도 이게 뭐 예전처럼 그런 뭐 이런 시장이 되기 힘들고 코로나 시절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코로나2가 오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자, 한은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에요. 한국은행법 1조에 나옵니다. 목적! 이래가지고 물가 안정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세계를 얘기하면서 경제도 봐야 되고 고용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섞어서 해요. 근데 미국도 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미국은? 파월 장관은 우리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2%.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총재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본래 공무원의 할 일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비판이 많아요. 물론 현 정권과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말고도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은 총재가 뭘 붙여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르면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국민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더 큰일이 벌어지죠. 그걸 아니까 워딩 중에 그걸 넣어요. 환율을 계속 보겠다. 데이터를 보겠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겠다는 거죠. 만약 금리를 올리면 내려가거든요.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가가 내려가면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이 사시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모으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오잖아요, 또. 왜? 갭투기한 분들이 연끌한 분들이 부담되면 집을 조금 정리할 거 아니에요. 집 사는 값이 싼 게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왜? 싸게 사면 남은 돈은 어디 있을까요? 대출 안 받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영화 보고, 내수가 살잖아요. 그러면 경제의 기본이잖아요. 하는 현재 행동은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비판받을 겁니다. 겁쟁이에요. 지금 독립기관이잖아요. 헌법에 써 있어요. 그냥 올리면 되죠. 다들 올릴 거라고 예측하는데 못 올린다는 건 뭐예요? 이 얘기를 달았죠. 금리 인상이 가계나 부동산 PF에 잘못된 신호를 줘,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대통령을 하시지 왜 거기 앉아 계실까요? 그죠? 웃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모순적인 비판이 나온 겁니다. 아니, 하느니 할만 하면 되지. 한국은행이지 뭐 한국 정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은 총재님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한은 총재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찾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9월 달에 FOMC가 있고 11월에 있어요. 우리는 10월에 있어요. 텀이 딱 한 달 반씩 있죠. 9월에 안 올리면 10월에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9월에 만약에 파월 장관이 11월에는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면 10월에 따라 올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리는 신호가 없으면 경제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 쓰겠죠? 그러면 11월에 만약에 올린다면 그때 12월에 따라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얘기가 앞에 얘기랑 연결되죠? 기준금리가 1, 2% 내려간다는 건 생각하지 말고 집 사는 걸 조심해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미국에 따라서 이제는 버틸 만큼 버텼어요. 올라가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호주, 캐나다 올리는데 안 따라갔잖아요. 말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면이 안 서요. 그러니까 요번에 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은 시장에 나타나요. 왜? 순간적으로 어느 날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한은 총재께서는 가계부채와 이런 것들에 뭐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퍼질 수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 말을 자꾸 써요. 미세 조정, 미시적으로 대처.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미시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거시를 잡겠다? 이건 장밋빛 바람이 아닐까 제 생각에. 거시를 따라가는 게 미시인데, 그죠? 물론 미시적인 게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거시 크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거시가 더 크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 올리면 따라 올리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그죠? 안 따라가면 제가 볼 때 6개월 뒤에 무슨 일 크게 터질 겁니다. 대한민국에. 왜냐면 해외 자본들이 한국 진짜 문제 있다. 그럼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1,200원일 때 1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환 차익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터지게 가거든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환차손을 보지 않게 하려면 적정한 때에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환차손을 보더라도 그 투자한 부분이 뭐 주식이나 이런 거였다. 근데 주식 가격이 만약에 환차손이 10% 났는데 주식이 20% 올랐다. 그러면 있을 수 있죠? 손해보다 이익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3% 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미국이 6%예요. 왜 우리나라에 돈을 들죠? 돈을 들이는 예전에는 왜 안 빠져갔냐? 3%의 돈을 둬도 주식 가격이 6%, 7% 오르는 거예요. 수익이 나니까 상세가 되니까 유지가 되지만 지금은 약간 틀리잖아요, 상황이.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올리는 게 제일 안정적인데 지금 2% 올렸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경제 잘 돌아갈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 올렸으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싸죠? 집값 조금 조정됐겠죠?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출시한 1%, 3%짜리 막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지금 비싸서 잘 안 사잖아요. 조금 사긴 했지만.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돼요?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가가 싸니까 더 사 먹을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은이 따라 올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올리면. 예전에 그 LH 사태 때 내부 거래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죄 확정이 났죠. 그러니까 뭐 LH가 지금 쇄신을 하겠다고 여러 번 말은 했지만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 느끼기에 전혀 피부 안 닿으실 거예요. 왜? 최근에 또 물량판 문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LH에도 원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잖아요. LH의 대부분의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고 일이 많거든요. 공공택지 개발부터 조성부터 보상부터 많아요. 꼭 일부에 안 좋은 분들이 다른 분들의 명예까지 흐트리는데 중요한 건 그 더러운 싹들은 잘라야겠죠. 그러니까 안 자른 거예요. 일단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 LH 물량판 문제도 유죄 판결이 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걸린 사람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안 걸린 사람은 또 그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뭐 정부 맨날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카르텔 파괴하겠다고. LH 카르텔을 전적으로 정리해야죠. 근데 그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이 국민들이 좀 비판하시고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분들도 비판하고 감시하셔야 또 썩은 물이 또 국민들한테 피해를. 물량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여러분. GS원들이 그 LH가 발주했고 GS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제대로 설계대로 설계하고 시공권에 대해서 뭐 누가 갑론을 봐 누가 잘못했니 막 따지는데 결론은 다 잘못한 거죠. GS도 마찬가지고 GS의 하청업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럼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집안이 사고 친 건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GS건설도 아들만 뭐 학교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도 뭐 가서 인사하든지 시간이 지출하는데 무슨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GS건설도 영업정지를 준 건데 이건 저는 되게 약하다고 봐요. 해외 같으면 이건 퇴출입니다. 그리고 기업가치는 다행히 GS건설이 입주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충분히 입주 지연에 따라서 입주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것을 받아들여서 10개월 정지에 그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것 같지만 영업하던 거 잠깐 안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안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하던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건 뭐냐면 건설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 가서 수주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건 받는 거잖아요. 현장. 그거 10개월 동안 안 하면 물론 수익은 줄겠죠. 생명시장 있나요? 없잖아요. 다만 이제 본보기로 수익 감소 수준에 그치는 거지. 이거를 또 국민들이나 기관들이나 다 요새 각자 도생이 유명하잖아요. 각자 다 바쁘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단은 지성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러고 또 지나갈 겁니다. 10개월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퇴출하겠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퇴출해야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이 안 나겠죠?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사장 아들이 이거 하다가 무량판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무량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각자 도생,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타인, 국가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벌백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듣던 어떤 카르텔, 유착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죠? 하니까 10개월 정지로 끝났겠죠라고 저는 봐요. 물론 GS가 최선을 다한 것도 이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GS 잘한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보상해주고 입주자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준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GS가 LH나 막 소송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국민도 피곤하고 다 망가지겠죠? GS가 좀 그 판단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뉴스에서 접하고 술자리에서 막 안주거리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사회단체 분들이 저도 일조하겠지만 이건 이슈화 시켜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아니면 언제 어떤 일이 또 터질지 모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다 짓고 그 준공이라고 하죠. 준공 후에도 안 팔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좀 팔리겠죠. 누가 사서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정상적인 가격은 팔리겠죠. 그때까지도 안 팔린다는 건 뭘까요? 아,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수준의 가격의 아파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걸 분양받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잘 못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세가 올라갈 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거고. 이런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가라는 것은 입지나 브랜드나 효용성 다 포함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소비자들이 볼 때 아, 이건 너무 비싸면 낮춰줘야겠죠.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악성 미분양 현장은 원래 먼저 받은 분들도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싸게 팔면 되겠죠? 안 팔리면 더 싸게 팔면 팔리겠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싸게 판다는 얘기 뭐예요? 다른 분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악성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그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굳이 청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많아지면 청약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고 주택 가격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죠. 통상적으로 지금 늘어난 물량은 충분히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닙니다. 먼저 아실 거는 미분양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실 게 그 미분양의 수준이 이미 가격이 고가이거나 소비자가 찾지 않는 건데 뭐 그걸 우리가 그게 쳐다볼 거 없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아, 분양가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마치 늘어나고 줄어드는 양의 지금 갭이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큰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악성 미분양이 많은데 그거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치 건설회사가 어려운 것처럼 해가지고 건설회사 지원하는 거를 밑밥 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감내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도 몇만 채씩 미분양 있고 악성 미분양도 뭐 1000개, 10,000개씩 있을 때 많았어요. 전혀 문제없이 다 지나갔거든요. 지금 유난히 이번에서 언론에서 자꾸 기사들이 불안감 조성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건설사가 힘들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고 건설사 분야가 상한 때가 풀어줬는데 그냥 뭐 호의를 베푸니까 권리인 줄 알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떠오르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시청자분들이 뭐 의미를 둘 거 없고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악성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나면 그 전에 이미 PF 부도가 납니다. 늘어나면 그냥 주택가격 하방 요인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막 쭉 올라갔잖아요. 내려갈 때 지금 갑자기 내려갔다가 지금 쭉 한 6개월 올라갔잖아요. 7개월? 그럼 이게 더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신호들이 지금 되게 변동성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정상적이질 않아요. 경제가 정상적이면
그 베이스 하에서 신호들이 정확하게 어떤 해석이 나오는데 경제 무역 적자가 흑자로 돌아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뭐 나라에 어디가 큰 지진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냥 스톱이죠.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하는 총재의 말씀을 대신할게요. 금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집 사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대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신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는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거고 내려가면 그것도 한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공공 분양 물량이 연말하고 연초에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 물량도 엄청 많고, 이런 요인들을 볼 때 지금 조급하게 뭐 가실 필요 없는 거고, 물건 많잖아요. 물건이 7만 개가 있는데 3,000개밖에 안 사요 매달. 그럼 6만 7천 개가 남아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세요, 그죠? 천천히 뭐 언론, 특히 기득권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설사, 시장 친화적인 언론, 이런 것들은 아예 지우세요.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그 부하 내동하시다가 따라가는 게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인 내 수요와 능력에 맞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위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 못 내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기본적인 신호들 다 말씀드렸고, 경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와 물가, 이것만 아시면 그냥 보입니다. 신호가. 물가 금리와의 관계 꼭 공부하셔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연말까지 연초까지 보신 다음에 시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중소기업들은 많이 날 거고, 특히 최근에 1조 원 정도 캠코를 통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 현장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개인가 60개 현장에 신청을 했어요. 그 돈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럼 분양가도 싸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겠죠, 구조조정을. 근데 그 중에 20개 현장만 통과됐어요. 나머지 그러면 몇십 개 현장은 뭐죠?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고금리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와줘야지 되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은행들도. 그럼 터지겠죠? 당연히. 그게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사들이 부도날 가능성은, 여러분 호황 시절에도 부도 많이 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예전에 뉴스에 종합건설업 뭐 몇백 개 부도 막 이랬잖아요. 종합건설업 자본금이 5억짜리 회사도 많아요. 그런 회사 몇백 개 옮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GS나 롯데같이 큰 데가 자산이 막 그런 데가 커질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예전에 호황기에도 그런 회사들은 사업하려다가 안 되면, 돈이 안 모이면 그냥 접고 하잖아요. 그게 폐업하는 건데, 그래서 뉴스의 본질도 뭐 건설경제라든지 이쪽에 전문 신문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싶으면 건설경제 뭐 이런 신문들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팩트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건설 부도날 가능성은 그쪽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많이 났냐 적게 났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냐인데, 답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적정해서 분양이 잘 되면 되는데, 분양이 지방 6대 광역시하고 지방은 50%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50%는 미분양이에요. 그런 현장들이나 시작도 못하는 현장들은 부도가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